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재산세 정리해드렸었죠?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자, 종합부동산세 생략하고, 자, 273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득세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소득세에 대해서 자,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소득세는 시험 문제에서 기본 6문제입니다. 많게 나올 때는 8문제까지도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용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세법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소득세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인데, 자, 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나오면 내는 세금이다. 아셨죠? 자, 그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법인소득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자,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고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서 그냥 소득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개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구분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밖에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냅니다. 근데 소득세는 누구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개인에 한해서. 참고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건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근데 그걸 다 일일이 개인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기가 힘드니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파악하기 쉽고 몇 가지 정해진 것들만 과세하자 그래서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그래서 이자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 근로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 연금소득, 그 외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자 그래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8개의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 이 중에서 요 기타 소득까지는요 따로 묶어서 우리가 무슨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묶어서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을 8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6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은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냐면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한 곳에서만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쓰리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연치 않게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러한 소득들을 다 묶어서 그냥 어차피 한 사람이 가져갈 거니까 그 사람한테 다 과세합시다. 그래서 무슨 과세예요? 종합과세예요. 단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고 따로 소득세를 과세합시다. 그래서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구분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자, 소득세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다. 종합소득세라는 세금하고 퇴직소득세라는 세금하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다.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득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세금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원래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세의 가장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세는 자,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인세 구조죠.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면은 소득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디에서 돈을 벌었습니까를 나눠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별로 과세하느냐면은 기간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묶어서 과세하는데, 문제는 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걸 무슨 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여기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 1년치인데,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요, 그 해에 발생하는 소득이 맞아요. 문제는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나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그 해에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시냇물이라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수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시냇물은 물의 양이 매일매일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렇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는 비가 없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물의 양은 다르겠지만 1년 평균 수량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비슷해요. 소득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달달이 수입이나 지출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1년 평균치를 내놓고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것들을 싸그리 묶어서 과세합시다. 그래서 종합과세가 기본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러한 소득들이 발생하는 해에는요, 수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소득세는 누진세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율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즉 시냇물에다가 저수지물을 터버리게 되면 홍수 나듯이 세금 자체가 폭탄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 두 개의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자. 얘들이 섞이는 순간 그 해는 세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 두 개는 따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억이 올해 수입이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을 한 다음에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다면 그 1억은 올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년치인 거예요? 10년치인 거예요. 내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1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 5천만 원의 이익은 오늘 실현이 됐지만 따지고 보면 5년치 이익이 한꺼번에 실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는 1년 동안의 수입이 아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하고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원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수익 금액에서 뭘 빼서 계산하느냐면 지출을 빼서 계산해요. 문제는 요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요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일 때나 배당일 때나 사업일 때나 근로일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뭐가 나왔다면 이익이 나왔다면 이제 수입에서 지출 다 뺐죠? 요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소득이라고 하고 이 이익이 나왔으면 그 이익들을 묶어서 무슨 세금을 내시라고요? 종합소득세를 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을 몇 개로 나눴느냐? 6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자에서 잡는 수입이나 배당에서 잡는 수입이나 사업에서 잡는 수입이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다만 나온 이익 자체는 그냥 묶어도 상관은 없죠. 이제 더 이상 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내십시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자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뭘 구하시고요? 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 이익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뭐해서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내셔야 돼요. 단 퇴직이나 양도는 따로 구분해서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배울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방법만 아시면 되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또 하나는요, 양도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동산 자체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남한테 빌려줘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그때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보고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1년에 세금을 몇 개를 낸다? 2개를 내요.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셨어요? 자, 대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 중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업 목적이신 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누구냐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건설업이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본업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때는 무슨 목적으로 봐서요? 사업 목적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 외의 일반 개인들이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자,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소득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세금 내는 건 번거롭다. 그래서 뭐 하도록 돼 있다?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하자. 그래서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때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냈어요. 임대를 내다가 중간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임대를 내서 팔았다면 올해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임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액에서 임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출한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고요? 소득을 구하시고요. 자, 그리고 팔았으니까 팔아서 받은 수익금액에서 이 자산을 팔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출한 경비를 빼서 역시 뭘 계산하시라고요? 소득을 계산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소득하고 이 소득은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시고?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이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시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다만 이 임대를 본업으로, 다시 말해서 양도 자체가 본업이신 분들, 매매업자가 또는 건설업자는 누군지 아시죠?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을 건설업자라고 하는데,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라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임대를 내놓을 수가 있죠. 공실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일반 개인이 일했다면 세금을 2개를 내겠지만,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내놨다가 나중에 팔았다. 그러면 임대는 무조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사업소득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원래 본업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양도죠. 그래서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건 합쳐서 내야 돼요. 이때는. 여기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임대 자체는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사업소득으로 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양도는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무슨 소득에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에 들어가는데, 매매업이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잘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양도소득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개인이 무엇을 부동산을 뭐함으로 인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고,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구분해서. 요게 양도소득세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의 기본 특징을 좀 몇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는 첫 번째, 자, 어떤 세금이냐면 납세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뭐 하는 세금이냐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대신 이를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고, 이때는 당연히 벌금형 세금엔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와요. 자, 그때 왜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국세니까 그렇죠. 국세니까. 만약에 지방세였으면 세무서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왔어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에서는 전부 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었고요. 이건 국세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우리 납세무자가 누구냐? 자, 이걸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가 누구였어요? 사실상 취득자였죠. 자, 납세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다. 상속일 때는요, 상속인 각자고, 신탁자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될 것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요, 조합원이 될 것이고, 대여물건은 대여업자, 외국에서 수입해서 되어 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 그랬죠.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누가?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다? 어느 시점에? 그렇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고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된다 그랬죠. 채비제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근데 앞에 신고하지 아니하가 단서가 붙으면 공부상 소유자, 즉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라 그랬죠. 그리고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역시 이를 뭐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가 된다 그랬었고요.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우리 납세무자를 쭉 배웠는데 여기에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이야기예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내니까 그래요. 근데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개인이 납세의무자예요. 개인이.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개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 개인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눠야 되느냐면 과세 범위 때문에 그래요. 자, 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사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거주자가 되면은 국외소득까지 다 납세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 거주자를 말하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비거주자다. 그러면 이때 비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누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주자가 누구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거주자만 쭉 추려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거주자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거주자라고 하느냐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주자는 누가 거주자냐?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는 자? 거소가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거소에는 반드시 무슨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되느냐면 183일이라는 단서 조항이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거주자라는 사람은 누구로 보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려면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거주자로 쭉 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거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머무는 장소예요. 머무는 장소. 우리나라에 183일이라고 이야기하면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5일을 2로 나누게 되면 182.5일이 나와요. 반올림해서 183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역시 거주자로 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머물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생활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죠. 주 생활권이. 그래서 당신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내시는 게 맞고, 혹시라도 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요, 어디에 내라고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주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나라에 살 거니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주로 살고 있는 나라예요.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 게 세금이라 그랬죠. 내 주 생활권이 이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 집 안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혹시라도 잠깐 외출을 해서 밖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느냐? 그냥 여행 목적으로 들어왔거나 잠깐 사업차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건 내놓고 나가라. 하지만 해외에서 번 돈까지 우리가 간섭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거주자란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소의 거자하고 주소의 주자를 묶어서 거주자라 그래요. 아시겠나요? 뭐 아는 또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또는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주소도 있어야 되고 거소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주소를 만든 그 순간부터 거주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소 앞에는 날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죠? 날짜가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주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거주자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주소가 없어도 무엇은 등록을 하셔야 되느냐? 거소는 등록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요. 자, 입국 카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때 거기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쓰느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거소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딱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동선은 알아야 되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를 알아야 소재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요.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써야 되고 그게 일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거소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거소지를 등록했다고 해서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소지를 등록하고 나서 5개월 만에 다시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비거주자예요. 근데 거소지를 등록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순간부터요? 6개월, 즉 183일이 지난 순간부터는 그때는 거주자로 취급을 해주겠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나라에 즉 외국에 수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주자로 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 사업장은 외국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이 싼 나라에가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게 되면 거기서 번 돈까지 어디에다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내야 되니까 일단 주소를 빼고 그쪽 나라로 가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 국적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거주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비거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국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외국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요. 국내에서 일단 주소를 빼버려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살다가 어차피 국내가 내 주 생활권인데 거주자는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5개월 만에 다시 나가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또 5개월 있다가 또 나가요.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183일을 채워요? 못 채워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잡아요. 1년 단위로. 자, 들어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1년 사이면 아셨어요? 그때는 싸그리 합쳐서 183일을 따져요. 겉단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거소를 둔 지 며칠이 지나면 183일이 지나면 그래서 이 183일의 위치도 잘 보시라고요. 만약에 시험지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183일은 어디 앞에만 나와야 돼요? 거소 앞에만 나와야 되지 주소 앞에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국적으로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국적하고 상관없이. 참고로 우리가 국적으로 따지는 게 뭔지 아시죠? 국적으로 따질 때는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래요. 이게 국적으로 따지는 거고 주소나 거소로 따지는 게 뭐고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4명이 존재하는 거죠. 내국인 거주자가 있고 내국인 비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비거주자가 있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안 중요하다고 이건. 그러니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따질 것은 뭔만 따지겠습니다.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이것만 따진다고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소득세 90%는 전부 다 거주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비거주자가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100% 무슨 문제냐면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국내소득은 당연히 누구나 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개인이 납세의무자고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눈다. 거주자라는 사람과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거주자가 되게 되면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의무를 져야 될 거예요. 비거주자가 되면은 무슨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지만은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은 당연히 해당 세무서에 있다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때 어디에 있는 세무서로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지방세는 전부 다 납세지가 어디가 납세지였느냐?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고 선박은요? 선적항 소재지고 항공기는요? 정치장 소재지고 광업권은요? 광구 소재지고 업권은요? 어장 소재지라 그랬었죠.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 주소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국세는 인세거든요. 그래서 국세부터는 물건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 중심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거주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느냐면 그 주소지가 납세지예요. 거주자의 주소지가. 물건 소재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거주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주소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 문제는 요 주소지가 없을 때가 문제예요. 자, 주소지가 없다. 그때는 어디가 납세지냐? 자, 이때는 거소지가 납세지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되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가 납세지다? 거소지가 납세지다라고 해요. 꼭 시험지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틀린 문장입니다. 절대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 단서조항이 뭘 주느냐면 거주자라고 단서를 줘요. 거주자라고 단서를 주면서 거주자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이렇게 줘요. 자, 국내에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거주자야 아니에요?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뭐가 있으면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라고 단서를 주고 주소가 없대요. 그 말은 뭐가 있었단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소지로 가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이렇게 문제를 냈다. 분명히 거주자라고 줬는데 주소가 없더라. 근데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가 있기 때문에? 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주소가 없으면 어디로 가세요? 거소지로 가셔야 돼요. 대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대부분은 사업장이 있으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고 사업장이 없다면 그냥 이때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요. 주소지다 거소지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노원에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노원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천에 소지하는 자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소지하는 거냐면 인천에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냐고요? 그렇죠. 인천이죠. 당연히 취득세 납세지는 인천이에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을 무엇을 했느냐? 임대를 냈습니다. 임대를 냈으니까 소득세 내야 되죠. 이 소득세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라고요? 그럼요. 노원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노원세무서에다가. 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인천시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소득세는 국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로 가야 되는데 어디 세무서로 가야 되느냐? 인천 세무서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세무서로 가라고요. 왜? 거주라고 했으니까 거주자 맞죠?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지로 가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해외로. 자, 이민을 가는 순간 국내 주소 뺐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소지도 없죠? 그 순간 이 사람은 뭘로 전환이 돼요? 비거주자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에 소지하는 건물은 계속 임대를 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느냐? 노원세무서로 갈 수가 없잖아요.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인천세무서로 가야 된다고. 인천세무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인천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주자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되, 만약에 비거주자로 전환됐다 또는 비거주자였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사업장이 없으면 그냥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세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납세지 문제는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철저하게 물건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국세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는 물세가 원칙이고 국세는 뭐가 원칙이다? 인세가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자,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개인별로. 그래서 인세다 물세다? 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할까요? 뭐라고요? 개인은 몇 명을 이야기해요? 한 명을 이야기해요. 한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라고요? 소득세예요. 그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30개가 있다. 근데 그 30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부터 양도까지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아셨어요? 하여간 내가 어디서 돈을 벌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30곳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근데 이 30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부 다 사업소득이다. 그러면은 사업소득 하나로 봐서 뭘로 내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로 내면 되고, 이 중에 이자소득도 있고, 이 중에 배당소득도 있고, 이 중에 사업소득도 있다. 그러면은 싸그리 묶어서 종합소득세. 이 중에 양도소득이 하나 끼어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업소득 등이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 무조건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득까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부부가 같이 벌었다고 해서 합산한다거나 같은 세대원이라고 해서 합산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느냐? 절대 없어요. 오직 내 것만 계산해서 내요.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연대납세무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업자별로 과세하는 게 맞느냐?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사업자별로, 사람별로 계산하라고요. 장소별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고 얘가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누구 것만 가지고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만. 그러면 내 것만 잡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분배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별이라는 이야기는 뭐에 따라서?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나온 소득 금액을 각자 자기 지분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세금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자,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사망하신 분이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사망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안 냈어요. 소득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 이 소득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상속인한테 상속이 됐고, 상속인도 따로 돈을 벌었어요.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도 세금 내야 되죠. 문제는 이때 피상속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낼 수밖에 없다? 상속인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벌어들인 소득하고요, 상속인이 벌어들인 소득하고요, 합산한다, 구분한다? 이건 구분해서 내야죠. 구분해서. 절대 합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께서 뭐 하셨어야 돼요? 세금 내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근데 못 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소득은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누가 낼 수밖에 없다? 상속인이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이 자신의 소득하고 합산해서 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합치게 되면 100% 본인만 손해예요. 그만큼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과 상속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계산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별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개인별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개인별로. 무조건 인세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 그랬죠. 유일하게 소득세만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번거로우니까 그런다 그랬죠. 번거로우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뭐별로 가자? 기간별로 묶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때 과세기간이 언제냐? 이때 과세기간은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1년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년이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1년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도 1년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딱 두 가지만 제외하고, 하나는 사망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 이민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로 출국했을 때 하고요. 자, 그래서 사망한 경우와 출국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12월 31일까지로 해요. 요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사망을 했거나 출국을 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더 이상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날까지로 끊는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요거 빼고 이 나라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있어요? 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두 개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뭐한 경우하고 뭐한 경우? 사망과 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날까지로 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는 과세기간으로 놓고요.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놓고 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소득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근로를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쭉 해오다가 중간에 사업을 하신 분이 중간에 폐업을 해요. 자, 폐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세금을 내는 줄 알아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만.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중간에 사업을 폐업을 했으면은요, 폐업일까지만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왜? 폐업했으니까 인생 끝났어요? 그건 아니죠. 잠깐 쉴 수도 있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다른 일을 새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근로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따로 내고 이거 따로 내는 줄 알아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퇴사를 해가지고 퇴사를 해서 여기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회사로 다시 취직을 해서 들어가가지고요. 일을 했을 때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을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득세는 언제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관계없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를 전부 다 묶어서 계산해야 돼요. 퇴직하고 양도를 제외하고는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에 대해서 낸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딱 두 가지, 상속하고 사망하고 뭔만 제외하고 출국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양도소득세도 이 안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양도소득세도 거주자가 양도를 했으면은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고요. 만약에 비거주자가 양도했으면 국내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이 소리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뭐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각자 낸다고요. 각자. 소유자 각자가. 그리고 피상속인이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과 상속인이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요.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양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언제 내는 세금이냐. 과세기간별로 묶어서 세금 계산해서 낸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2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칠판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세요. 내용 자체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놔두시고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갑니다.